네, 자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증권 서동수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글로벌 시장 굉장히 좀 변동폭도 컸고 힘들었던 한 주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이번 주에 또 이슈들이 많이 대거 자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지난 금요일입니다. 상해 증시 신고가 경신, 자세한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에는 일단 뭐 글로벌 증시가 일단은 보니까 미국 증시도 그렇고 유럽 증시도 결과적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본다면 목요일에 유럽 증시라든지 미국 증시의 분위기가 안 좋았단 말이죠. 네. 스위스 쪽에서 좋지 않은 소식이 들리면서 아시아 증시 모두 한번 흔들리는 모습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증시 고공행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사실 지금 중국 상해 증시 같은 경우는 후광풍으로 인해서 지금 쿼터가 한 20%에서 30%밖에 채워지지 않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그 증시 그 자금 흐름만으로도 상당히 이제 신고가를 경신을 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요. 굉장히 차별화되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상해 종합 일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일간, 그러니까 이틀 동안 21선까지 밀렸던 하락폭을 한 번에 이렇게 만회를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 그리고 3,400포인트가 이제 주요 저항선으로 지금 걸려 있는데 여기서 여기를 이제 돌파할 수 있겠느냐, 제 생각으로는 이번 주에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뭐 지난주에 이제 미국 증시와 중국 증시 같이 좀 지난주 금요일에 좀 다뤄봤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중국 증시의 뭐 조정은 뭐 일시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역시나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이었고요. 기술주의 상승폭이 상당히 높았더라고요, 보니까. 예, 맞습니다. 뭐 기술주 뭐 7대 성장 산업이라고 일컫는 중국의 뭐 제약 바이오라든가 뭐 IT 기술 뭐 최근에 뭐 증권이라든지 유틸리티 모든 소재 화학까지 그냥 다 그냥 오르는 이제 엄청난 강세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어디 섹터가 오른다 이런 게 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뭐 미국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신들 보니까 계속해서 중국을 좀 뭐랄까요, 속된 말로 좀 자꾸 이렇게 태클을 거는 이런 어떤 뭐 지표들이나 이제 지수들을 갖고 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외신들의 반응 지금 어떻습니까? 일단 블룸버그에서는 중국은 지금 20일 날 GDP 성장률, 그러니까 작년 4분기 GDP 성장률에 지금 이목이 좀 집중돼 있는 상황인데 2009년 이래 굉장히 가장 낮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 예상치는 한 7.2% 정도가 나오지 않겠느냐 보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그렇게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성장률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이게 덩샤오핑이 집권을 했을 때 1% 대비해서 지금 1%가, 그때 대비해서 20배 가까울 정도로 크고, 그리고 이제, 그 전 정권에 있어서 대비해서 1% 대비해서는 지금 3배 정도 가까이 될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일 중국 상해 증시의 상승은 아무래도 스위스 중앙은행 이제 환율 포기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미국 이제 지표 부진 이런 이제 실망 매물들이 중국 증시로 좀 될 수도 있었다. 또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아갈 수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이제 중국 증권 저널이라는 곳에서 이제 중국의 통화 완화 정책이 좀 추가적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인민은행에서 이제 추가 유동성을 제공을 하는데 소상공인이라든가 농업 종사자 이렇게 분배의 핵심을 두고 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 경제가 10%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지금 중국이 가지고 있는 국영기업이 전체 기업 중에 국영기업이 72%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10% 성장을 하게 되면 28%만 실질적으로 인민들에게 돌아가는 효과가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국영기업들을 민영화를 시켜서 이제 많은 그 지분들이 인민들한테 가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인민들이 실질적으로 부를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되면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재분배 정책 이런 것들도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구리 가격이 상당히 좀 많이 떨어져서 걱정을 했었었는데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리 가격이 이틀째 급등이 좀 진행되고 있다. 20일 날 아무튼 GDP 뭐 이런 것들이 낮게 나오게 된다고 하더라도
좀 어느 정도 좀 기대감을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모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7.23% 정도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만약 하회를 하더라도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상승을 계속 이끌 거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말씀대로 이번 주에 이제 3,370포인트 선에서 이제 맞췄기 때문에 3,400포인트를 과연 돌파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증시 전략을 가져갈까요? 일단 3,400포인트 단기적으로 저항선으로 이렇게 좀 작용을 할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최근 들어서 좀 거래량이 수반이 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냥 가볍게 뛰어넘을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혹시나 3,400선에서 좀 밀린다고 한다면 그때를 타이거 합성 차이나 A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매수 기회로 삼으시면 될 것 같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이동평균선의 10일이나 20일 이동평균선에서 분할 매수를 하시면은 중장기적인 상승에 따라서 이제 수익을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시면 되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요. 지금 스위스 이제 환율 포기 정책 때문에 좀 아무래도 좀 유럽이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자금들이 또 중국으로 좀 몰릴 여지도 있고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뉴욕 증시 좀 휴장인데 그런 부분도 어떤 중국 증시에 좀 영향을 미칠까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후광통에 지금 쿼터를 전혀 채우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중국 내부에서 자체적인 모멘텀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도 보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 별 상관없이 전 세계 증시가 어떻게 흔들리든 간에 중국 증시는 계속 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증시의 고공행진 어디까지일까 이런 기대감과 더불어서 좀 걱정도 많이 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일단은 계속해서 긍정적인 관점 유지가 되고 있고요. 타이거 합성 차이나 A 레버리지 지난주 후반부터 다시 한번 또 반등 이뤄내면서 3거래 연속 올라서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이번 주에 좀 조정이 있을 경우에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다시 한번 좀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유로존 안정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ECB 통화정책 어떤 기대감 그리고 스위스 환율 포기 정책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글쎄요. 스위스 환율 포기 정책 이 부분이 생각보다 좀 파장이 상당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약간 좀 스위스가 이제 소통을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좀 배신감도 좀 느끼고 있고 시티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상당한 어떤 손실을 봤다 이런 얘기들도 전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과 또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좀 독일에게 약간 좀 한 발 물러서 좀 양보하는 이런 모습도 보여줬거든요. 그런 부분 좀 어떻게 좀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스위스 프랑이 급등을 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ECB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커졌던 한 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국내 증시에 대입을 해서 사실 저는 이런 해소가 되는 부분들이 좀 생기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저는 전일 한국 증시가 하락을 했던 거는 좀 이해하기가 굉장히 좀 힘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나. 그래서 주말 동안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일본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책적인 효과가 나오는 증시에 돈이 몰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좀 간과했던 부분들이 아닌가. 유럽에서 정책이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그쪽으로 돈이 흘러 들어갔다라는 측면 이제 펀드 플로우를 다 제가 체크를 해보면서 느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 주는 좀 진짜 좀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말씀대로 이제 22 통화 정책 회의도 있고요. 25일에는 그래서 총선까지 있어서 정말 큰 변수들의 한 주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긍정적으로 보신다고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좀 흐름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외신들 반응부터 좀 들려주실까요? 일단 지금 유럽 증시의 흐름을 보신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국채 수익률 주요 5개국의 국채 수익률을 보신다고 하더라도 최근 들어서 유로존의 그 분위기는 굉장히 안정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 국채 수익률 좀 그림을 한번 보시면 지속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들은 좀 상승을 반대로 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상당히 좀 안정적인 추이를 좀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 부양책이 지금 실시는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목은 양과 기간 이런 것들의 좀 규모 이런 것들의 좀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보는 증거로 보시면 14일날 이제 유럽 사법재판소에서 양적 완화 정책 같은 게 위법이 아니라 뭐 합법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판결이 났었고, 최근 들어서 영국이라든가 프랑스의 CPI를 보시면 전월 대비해서 좀 크게 무너지는 모습들, 아무래도 유가에 좀 영향을 받으면서 디플레이션 압력이 지금 강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로존에 좀 안정화로 좀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그렉시트 관련해서 또 얘기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데, 네. 뭐 사실 뭐 뱅크런 사태가 지금 일어날 정도로 지금 그리스에 대해서 좀 우려가 상당히 좀 많이 커져 있지만, 지금 상대방인 오히려 이제 그 시리자 같은 경우에도 총선에서 이제 승리를 한다고는 봤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런 뱅크런 사태라든가 크렉시트 이런 모습들이 좀 시장의 우려로 나타나면서 좀 자기네들의 이제 스탠스를 바꿔나고, 우리 절대 크렉시트 안 한다, 절대 유로존에 남아 있을 거다라는 걸 좀 피력을 하면서 오히려 신민당 쪽으로 좀 이렇게 표가 또 몰릴 수도 있고, 어떻게 됐든 이런 것들은 이번 주말에 총선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들은 분명히 해소가 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글쎄 좀 정치적인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바로 직전 임박하기 전까지가 좀 많이 좀 불안하지, 오히려 그런 상황이 일단 뚜껑이 열리고 나면은 다시 좀 안정화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금의 흐름 이런 부분들입니다. 지금 스위스의 어떤 지금 환율에 대한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금이 좀 어떻게 몰려갈까, 그리고 이제 22의 양적 완화가 좀 어떻게 몰려갈까, 이제 그런데 결국은 좀 22가 지금 계속해서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금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다면은, 그쪽으로 지금 자금이 계속해서 몰린다면 우리에게 오히려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맞습니다. 이제 그러한 흐름들은 이번 주가 정점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이제 글로벌 자금이 정책 모멘텀이 강한 국가라든가 이쪽으로 계속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은 지금까지 계속 연출이 되어 왔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닥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집중되는 현상들이 둔화가 되고 여타 피해를 봤던 국가들이 좀 숨통이 트이는 효과가 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중국이라든가 유로존의 자금들이 좀 집중이 됐다면,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소외됐던 한국이 다시 펀더멘탈에 따라서 수급을 다시 좀 찾아가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10,000원 이하 가격에서 분명히 매수를 하시라 해서 500원까지 해서 5% 넘게 수익이 났다가 최근 들어서 한 3% 정도 이렇게 밀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간과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진짜 절호의 매수 찬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유로존의 이런 잡음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리스크가 나오면서 시장이 조정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면 우리 펀더멘탈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코덱스 레버리지를 다시 매수를 하셔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정책 모멘텀이 있는 유로존과 중국 쪽으로 두 가지 이슈 한번 체크를 해봤었고요. 네. 이번 주가 그 정점이 될 것이다. 유럽과 중국과 우리 증시와의 디커플링도 어느 정도 해소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한 주 좀 전략적으로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 종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